아, 노원구 새 모녀 살해 혐의로 기소된 김태현 첫 공판이 오늘 오전에 있었습니다. 자, 홍 기자가 현장 분위기 어땠는지부터 좀 설명해 주시죠. 네, 오전 11시에 재판이 진행돼서 30분 정도 진행했습니다. 당시 분위기 지금 호송차가 나오고 있죠. 구치소에 있던 김태현을 싣고 왔습니다. 바로 법정으로 들어갔는데요. 법정 안에 김태현의 모습, 녹색 수의를 입고 있었고 마스크에는 페이스 실드라고 하는 얼굴을 가리는 가리개를 덧대고 있었습니다. 손에는 비닐 장갑을 끼고 있었고요. 별다른 표정 변화 없이 앞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검찰이 공소 사실을 오늘 첫 재판에서 밝혔습니다. 3월 24일 피해자인 큰딸의 집에 들어가서 동생과 모친을 연달아 살해하고 그다음에 큰딸까지 살해했다. 이렇게 공소 사실을 밝히자 김태현은 별다른 반응이 없었지만 유족들을 흐느끼는 소리가 계속해서 들렸습니다. 자, 그리고 또 오늘 첫 재판을 통해서 그동안 또 알려지지 않았던 김태현의 어떤 구체적인 범행 수법들도 공개가 됐더라고요. 일단 이 형사재판을 방청해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일단 재판이 시작되면 검찰이 이 피고인에 대한 구체적인 범죄 사실을 쭉 읊습니다. 그러니 상당히 구체적이라서 제가 방송에서 하나하나 말씀드리긴 조금 어려운데 일단 사전에 범행을 계획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일단 범행 사흘 전에 청테이프 그리고 장갑 등을 산 게 아니라 훔쳤습니다. 훔쳐서 미리 준비를 했고 이 범행 전에도 이 피해자의 집 인근 마트에서 범행에 사용된 그 흉기를 구입한 것도 아니고 또 절도를 했습니다. 절도를 해서 이 어떻게 구하는 방법, 카드나 이런 기록이 남지 않도록 했던 거고요. 일단 그 택배 기사로 위장을 해서 박스를 들고 간 다음에 피해자의 문을 이제 두드렸고, 그다음에 그 박스를 놓고선 피해자의 동생, 첫 번째 피해자인 세 사람 가운데 첫 번째 피해자가 나오길 기다렸다가 문을 여는 걸 보고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그래서 동생과 어머니 그리고 피해자 알고 지내던 그 피해자 역시 차례로 살해를 했고요. 이 범행 과정에서 뭐 한두 차례 찌른 게 아니라 첫 번째 피해자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20차례 넘게 흉기에 찔린 것으로도 파악이 됐고요. 일단 그 두 사람을 숨지게 한 다음 세 번째 자신이 알고 지내던 피해자가 집에 들어온 다음에 일단 본인 두 사람이 알고 지냈던 증거를 없애기 위해서 피해자를 협박해서 휴대전화를 받아내서 자신과 관련된 메시지를 지우기도 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자, 첫 번째 재판 체크포인트 짚어보겠습니다. 가족 살해는 계획에 없었다. 우발적이었다는 거예요, 그럼? 네, 김태현의 변호인이 그렇게 밝혔습니다. 우발적이었다. 그러니까 세 가족이 있었는데 그중에서 첫 번째 피해자와 두 번째 피해자, 그러니까 동생, 피해자의 여동생과 그리고 엄마는 살해를 고의로 한 것이 아니다. 그리고 계획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이 이유에 대해서 그러니까 우발적이다. 처음부터 살해할 계획이 없었다. 그리고 김태현이 자살하려고 했던 점을 참작해달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재판부가 그래서 다시 한번 되물었습니다. 검찰에서 공소 사실로 전부 범행이 계획적이라고 말을 했는데 이 부분을 부인하는 것이냐 물었더니 다시 답했습니다. 범행 결의 단계에서는 계획을 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첫 번째, 두 번째 피해자에 대해서는 우발적인 범행이 일어났다고 강조했습니다. 자, 뭐 별로 그렇게 뭐 공감이 가는 얘기도 아니긴 하지만 말이죠, 승 의원님. 네네. 뭐 우발적이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자신이 알고 지내던 여성의 어머니와 그 여동생 뭐 살해 계획이 없었다. 어떻게 좀 보십니까? 옆에 변호사님 계시는데 좀 죄송한 말씀인데 그냥 국선 변호인의 변호사 문법적인 수사업 사실 뭐 지금 김태현 사건에 제가 만약 국선이라 할지라도 그 마지막 스토킹 피해 여성에 대한 살인은 뭐 계획적이었다는 게 너무나 명백하고 사실 이 사건 자체가 저는 되게 이제 좀 무서운 게 그냥 뭐 시간이 지나는 게 아니라 한 장소에서 순차적으로 세 명의 가족의 사실 이게 가족이 작아서 그렇지 조금 말씀드리기 좀 죄송스럽지만 가족에 대한 학살인 거잖아요. 제노사이드인데요. 그런 중에 있어서 만약에 뭐 국선 변호인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뭐 우발적이다라고 주장할 수밖에 없지만 아까 우리 이 기자님이 말씀 주신 바와 같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들어가기 전에 택배라고 이야기했고 자기가 원치 않는 대상이 있었으면 나올 수 있는 기회가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들어가서 굉장히 많은 횟수의 흉기를 가지고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겠다면 이게 어떻게 우발적인 살인일 수 있을까? 우발적인 살인은 정말 내가 원치 않는 장소에서 어떤 격한 어떤 감정의 돌입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것이지 분명히 살인을 피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살인을 피하지 않고 들어갔는데 이건 우발적이라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동생을 살해하고 난 다음에 어머니가 들어올 때까지 기다렸다면, 그러고 난 다음에 어머니까지 살해했다면 두 번째 살인부터는 명백하게 어떻게 보면 의도된 살인이라고 보일 수가 있는 거죠. 검사는 그렇게 할 겁니다. 이 사건 변호인의 어떤 주장에 관계없이 증거에 맞추어서 이 김태현이 저질러 놓은 그 죄질에 합당한 형량이 나올 수 있도록 공소유지의 만전을 기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이 기자 또 어떤 얘기들이 나왔습니까? 이 김태현 측 변호인의 이야기입니다. 제가 그냥 있는 그대로 말씀드릴 테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변호인 같은 경우에는 김태현이 3차례에 걸쳐 친분을 쌓았는데 마지막 만난 자리에서 사소한 말다툼으로 사과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큰딸이 연락을 차단해 피고인이 그 이유를 알기 위해 연락을 취한 것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승현님 지금 이 기자가 소개한 그 내용에 대해서는 해주실 말씀 없으신가요? 이게 되게 이렇게 불편하잖아요. 아니 예를 들어 스토킹했는 피해자가 자기를 싫다고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그게 기분이 나쁘고 게임을 하던 친구들과 피해자인 큰딸이 자신을 험담한다는 생각에 분노를 했다. 한다는 생각이지 정말 했는지 안 했는지도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모르겠지만 김태현이 사이코패스라는 정우는 없지만 제가 봤을 때 김태현은 분명히 일정 부분에 자기 스스로의 생각이 굉장히 이렇게 확정 편향이 있는 부분은 분명히 있는 듯하게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그냥 변호사로서 재판정에서 이야기하는 거지 향후 재판에서 그렇게 크게 문제될 건 아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가족 여러분들도 함께 분노하고 계십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얘기다라면서 말이죠. 자, 제가 앞서도 잠깐 언급해드렸는데 김태현이 반성문을 꽤 여러 번 냈다. 반성문 지금까지 4번 냈습니다. 김태현이 지난달에 꾸준히 반성문을 냈고요. 여기에 대해서 판사가 오늘 재판에서 반성문에 대해서 언급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유족들이 발언 기회가 주어진 것이 아니었지만 바로 말했습니다. 진실을 이야기해라 이렇게 외쳤습니다. 외친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김태현이 진짜 반성해야 될지 믿을 수가 없다는 뜻인데요. 김태현에 대해서 유족들이 엄벌을 요구하면서 곧바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김태현은 살인마가 3명이나 죽어놓고 본인은 살고 싶어서 반성문을 쓰는 것이 어이가 없다. 그러므로 사형을 부활시켜달라 이런 취지로 말을 하면서 엄벌을 촉구했고요. 엄벌을 탄원하는 탄원서와 진정서도 17차례 지난달까지 제출됐는데 오늘 2건 더 제출됐습니다. 그래서 19건이 제출됐습니다. 자, 제가 그 어떤 기사를 보니까 말이죠. 이 반성문이라는 거, 반성문 대필 업체가 있대요. 법원 주변에. 그래서 한 5만 원 정도 내면 A4 용지 한 4장 분량으로 이렇게 써준다고 하더라고요. 자, 일단 4차례 반성문을 제출했다. 변호사님, 이건 그렇죠. 무슨 의미인가요? 반성문을 대필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구치소에 지금 있기 때문에 대필하기는 어렵다고 보고 일단은 아마 형 자체가 사형 아니면 무기징역 둘 중에 하나라고 지금 예상이 되는데 3명에 대한 살인에다가 여러 가지 범죄거든요. 아마 사형을 받지 않기 위한 어떤 방법이 아닌가. 변호사의 조력도 있었을 겁니다. 너 할 거 없으면 반성문을 해라라고 얘기했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4차례 반성문을 썼는데 그 반성문 내용이 좀 더 중요하겠죠. 근데 판사가 뭐라 얘기했던 걸 봤을 때는 그 반성문 내용 자체가 크게 의미가 있어서 했던 건 아닌 것 같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법정에서 유가족들이 상당히 좀 붕괴했던 모습까지 보이고요. 반성문을 쓴다 해가지고 그게 다 그대로 받아들여지는 건 아닙니다. 그 내용이 과연 뭔지. 지금도 계획적이나 이런 부분 좀 어설프게 얘기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거까지 다 합쳐서 법원에서 판단할 것으로 봅니다. 자, 우리 가족 여러분들 보셨을지 모르겠는데 지난주에 종방한 그 다른 방송국 드라마 무슨 택시 있잖아요. 거기서 그 마지막 회에 잠깐 동안 이 김태현 사건의 현장을 묘사한 씬이 잠깐 몇 초 지나갔었거든요. 야, 진짜 이 머릿속으로만 상상을 하던 장면이 그렇게 극화가 돼서 제 눈앞에 이렇게 드라마로 딱 보이니까 정말 저는 진짜 그때 순간적으로 약간 진짜 겁이 나더라고요. 진짜 그날 그 상황이 이랬겠구나라고 생각을 하니까 말이죠. 진짜 정신이 순간적으로 전 멍해졌었는데 그 드라마를 보면서. 자, 승현님. 네네. 진짜 이거 어떻게 앞으로 좀 이 재판 좀 전망하세요? 가장 중요한 거는 검찰의 입장에서는 진짜 3명의 정말 어떤 지구상의 가치와 이념보다 높은 생명을 무참하게 빼앗는 거잖아요. 김태현은 이 부분에서 우발이라고 얘기하지만 3명 다 저는 계획적인 살인
이고 그 당시에 분명히 의도한 살인이라고 본다면 그 지구상의 전 지구상의 가치보다 높은 생명을 3명을 빼앗았으면 검사는 좀 죄송스러운 부분일 수 있지만 사형 구형해야 된다. 이거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당위의 문제인 듯하고 다만 우리나라가 사형 폐지 국가라는 점에서 법원이 과연 이 경우에 있어서 사형을 선고할지 아니면 무기징역을 선고할지 특히 무기징역을 선고한다 할지라도 진짜 법에는 없지만 가석방 없는 종신형의 무기형이 선고되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재판 이제 시작이 됐지만 뭐 사형 아니면 무기징역으로 보이는데요. 우리 대법원 판례상으로는 한 명을 살해했을 때는 사형을 하는 경우는 거의 드뭅니다. 예. 그렇지만 연속해서 연쇄적으로 살인했고 이거 외에도 상당한 범죄가 있고요. 동기가 설득되고 납득되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심스러운 얘기긴 하지만 재판 지금 시작됐지만 사형의 가능성을 지금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최근에 사형 선고한 사례가 거의 없습니다. 없죠. 무기징역까지 한 게 많은데 이 사건은 사형까지도 가능한 사건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처음 전해드린 소식부터 좀 무거운 소식이었는데요. 아무튼 이렇게 마무리하고요.